민사소송법 11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소재기의 절차와 효과 보죠. 우리 교재 185쪽, 185쪽 보세요. 자, 소재기의 절차와 효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재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재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제 살펴보죠. 먼저 소제기의 절차 한번 보면요. 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을 해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할 법원에서는 제출된 소장을 이제 사건 배당을 통해서 담당 재판부에게 보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건 배당을 받은 그 재판부에서는 소장 심사를 하죠. 이제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해요. 그래서 소장 심사에서는 소장의 적식 여부,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인지료, 송달료는 다 납부했는지, 이렇게 소장의 적식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소장이 적식이다, 다 갖췄다, 이렇게 판단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줘요. 그러면 이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을 받고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죠.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첫 변론기를 잡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이제 첫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변론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쭉 진행되다가 뭐 필요하다면 증거 조사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제출할 증거도 없고 뭐 사실을 주장할 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소장의 제출을 한번 보죠. 소장의 제출. 우리 186쪽 한번 볼까요?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당사자, 그러니까 원고 피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이거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 법정 대리인도. 그 다음에 청구 취지, 법원에 대해서 바라는 재판 결과를 적는 거죠. 청구 원인, 그와 같은 청구 취지대로 재판을 구하게 된 원인 관계를 적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이제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요. 임의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 뭐 소송 대리인, 이 경우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 등도 임의적 기재 사항에 불과하다. 만약에 이런 소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이제 소장 보정 명령을 내리죠. 보정해라. 이렇게 소장 보정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여기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청구 취지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된다 해서, 이행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금전 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을 아주 특정해서 명시해야 된다. 근데 금전의 성질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금전의 성질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물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이게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소장을 적을 때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다 적는 방식,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주 한번 4번 볼까요? 각주 4번 한번 보세요. 각주 4번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어떤 건물 명도를 구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그 명도를 구하는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요.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오종동 133, 이게 지번이죠.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영업소 1층 150제곱미터, 2층 120제곱미터, 3층 100제곱미터, 옥탑방 100제곱미터를 명도하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어떤 지번,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을 표시를 해서 구해야 돼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알아보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부동산 등기부 있죠? 맨 앞에. 부동산 등기부 맨 앞에 그 표시부 있잖아. 표시부, 표제, 그 표시부. 거기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는 거. 그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냥 뭐 예를 들어 무슨 어디 지번이나 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고는 대전 대덕구 오종동 133 지상 3층 건물을 양도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층 건물을 명도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어떤 구조, 층수, 용도, 면적까지 잘 특정해서 해야 돼요. 확인 소송에서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어떤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존재 또는 부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를 이제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의 소의 경우에는 형성의 대상인 권리관계와 어떠한 권리 변동을 구하는지를 이제 명확히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각주 6번, 7번 보시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년 9월 1일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피고의 주주총회가 2016년 10월 1일에 한 별지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이렇게 어떤 변동되는 권리관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 보통 이 청구 취지 같은 경우는요, 법률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적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변호사, 이 사실 이제 사법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청구 취지 기재례. 응? 청구 취지 기재례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시험 봐요. 청구 취지 기재례. 그리고 이제 청구 취지 기재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과사전 2개의 책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소장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마 일반 분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소장을 막 간단한 소송인데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기는 좀 부담스럽고 내가 직접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잘 모르고, 특히 더더군다나 청구 취지는 이게 기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그 법무사 사무실 가서 소장을 작성해 달라 그러면 아마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거예요. 한 몇십만 원 정도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몇십만 원 정도 주고 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소장 작성해서 내면 돼요. 아마 직접 쓰게 되면 이거 보정명령 나와요. 뭔지 몰라가지고 소장 보정명령 나오죠. 그럼 소장 보정명령 나와서 또 어차피 법무사 사무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서 이렇게 작성해서 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인지를 첩부해야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인지대를 내야지. 법원의 소송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인지대를 내야죠. 자, 인지를 첩부해야 된다. 자, 인지액의 상정 한번 보죠.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상정돼요. 소가에 얼마죠? 소가에 따라 산정이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소송을 진행되는 도중에 청구 금액을 증액했어요. 당초에는 1억 원의 지급을 구했는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2억 원으로 증액됐어. 자, 이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인지대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1억 원을 증액했다면 그 1억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내가 당초에 1억 원이었는데 지금 2억 원을 구한다. 막 이렇게 되면 2억 원에 대한 인지대를 계산을 한 다음에 당초 1억 원을 구하는 소 제기 당시 1억 원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냈던 인지대 있잖아요. 요거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인지 보정 명령 188쪽 한번 보죠. 자, 인지를 제대로 납부를 안 했어요. 인지를 제대로 납부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인지 추가로 납부하세요. 이렇게 보정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보정에 응하지 않아. 그러면 소장 각하를 해요. 소장 각하. 소장이 적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소장을 각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인지 보정 명령에 대해서는요. 188쪽 인지 보정 명령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을 보면 인지 보정 명령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어요. 인지 보정 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장을 각하한다 그랬죠. 이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 보정 명령은 이제 우리 아까 청구 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소장 보정 명령이 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지 보정 명령도 소장 보정 명령에
뭐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소장 보정 명령, 인지 보정 명령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어요. 독립해서. 이 소장 보정 명령, 인지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소장을 각하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때 이 소장을 각하하는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잘 숙지를 해 주시고요. 189쪽 인지에게 환급 한번 보죠. 인지액을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소장 등에 대한 각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자, 소장 각하 명령이 확정됐어요. 이 경우는 실제 재판도 못 받았잖아. 그러면 좀 깎아줘야지. 내 인지대를 냈단 말이야. 그럼 좀 깎아줘야지. 그래서 이런 소장 각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원고가 소취하를 했어요. 아직 판결을 못 받았어. 이런 경우에도 깎아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고심에서는요, 상고 이유서를 제출 기간이 있어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상고심, 대법원에서는요, 뭐 항소심에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이제 상고장을 낼 때 상고 이유를 적어서 내면 그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항소하거나 상고할 때 항소 이유, 상고 이유를 적어서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항소, 상고 여부를 판정하고 막 이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까지 쫙 적어서 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항소장, 상고장을 낼 때 항소 이유, 상고 이유 적는 부분에 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러고 낸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항소의 경우에는 항소 이유서 안 냈다고 막 항소 기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대법원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요. 근데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전에 상고를 취하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인지액을 환급해 준다. 그 다음에 청구 포기 인락을 했다든지 재판상 화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간에 이런 경우에도 판결까지는 가지 않았죠. 이런 데도 환급해 준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속행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해 버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상소 배울 때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종종 문제가 되죠. 심리 불속행 기각이 너무 높아요. 심리 불속행 기각 비율이. 이게 심리 불속행 기각을 받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에서 재판도 제대로 못 받아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뭐 무슨 편지 봉투 하나 날라오거든요. 딱 열어보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이야. 근데 판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리 속행 사유가 없어 기각함이에요. 내가 왜 저런지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심리 불속행 기각 받은 경우 이거 재판 제대로 못 받은 거잖아요. 이거 환급해 줘야지. 상고심에서 인지대가 얼마나 비싼데. 응?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이때도 뭐 제대로 재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액을 환급해 주는데 얼마를 환급해 주느냐? 절반을 환급해 준다. 그래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준다 이거예요. 자, 어디 보자. 우리 판례 중에 보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90쪽에 두 번째 단락 끝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위에서 하나 세 번째 줄로 보면 판례는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에는 환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여러 개의 청구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그 한 개의 소로서 수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 소가를 어떻게 산정을 해요? 합산의 원칙이잖아. 합산의 원칙. 합산의 원칙이잖아요. 합산해서 소가를 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가의 일정 비율이 인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갖다가 내가 취하를 했어요. 그럼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에 청구 금액을 감축한 데 불과한 경우는 환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5천만 원으로 소가를 감축했단 말이야. 청구 취지를. 이거 가지고는 환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장 심사 한번 보자. 소장 심사. 자, 이게 법원에 이렇게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제 재판장이 이제 소장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소장 심사에서는 이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지대나 송달료는 제대로 납부되는지 이걸 심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동일성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인지가 제대로 첩부되어 있는지 이런 걸 심사하는 거예요. 소장 심사의 대상은 필요적 기재사항, 인지 이런 게 소장의 필요적 소장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소송 요건의 전부,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소장 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서 판단하는 거지. 이건 소장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190쪽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판례는 소장의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이상 그 표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 표시를 정정하라는 보존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이야. 이건 소장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송 요건이고,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표시된 대표자가 대표권이 없어. 그럼 뭐예요? 이건 소송 요건 흠결이죠.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뭐 소송 요건이잖아요. 근데 이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는 뭐 법정 대리인이잖아.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우리 소송상으로는. 근데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어. 이거 대리권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이건 뭐야? 부적법하지.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소송 요건이죠. 이건 소장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딱 봤는데 이 대표자가 보니까 이 대표권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내려요. 이건 소장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소장 각하명령을 하는 건 위법하다는 거죠. 이건 소장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장 심사의 대상은 그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요것만 소장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되었거나 법정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보정명령을 내린다 그랬죠. 소장 보정명령.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정명령이 따르지 않으면 이제 소장 각하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192쪽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아까 이제 한 얘기인데, 소장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다툴 수는 없고요. 보정명령이 따르지 않아 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소장을 심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적식이야.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다 기재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지도 제대로 첩부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 줘야죠. 소장 부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소장 달랑 한 부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요. 우리가 요새 이제 출력할 때 여러 부 출력을 해요. 그래서 피고인이 한 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장을 보통 세 부를 만들죠. 그래서 한 부는 자기가 갖는 거죠. 자기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를 법원에 내요. 법원에 내면 이제 한 부는 재판부가 가지고 있고, 한 부는 상대방이 송달해 주죠. 이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 준다. 이 얘기예요. 피고에게. 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 주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 소송 계속됐다. 이런 거예요. 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떤 판결 절차에 걸려 있다. 이게 이제 소송 계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 법원, 원고, 피고 간의 이런 삼각 소송 법률 관계가 성립됐다. 이걸 소송 계속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 소송 계속의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근데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됐는데 이게 반송돼서 왔어요.
피고의 주소가 보니까 뭐 소재 불명해서 뭐 이렇게 반송돼서 왔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 재판장은 원고에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요. 우리 이제 193쪽 윗부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잘못되어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재판장은 원고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렸는데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소장을 각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줄 한번 보시면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공시송달 신청. 그러니까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이제 원고 측에서 가봤더니 피고가 거기 안 살아. 피고가 거기 안 살아. 그러면은 만약에 피고가 거기 사는데 이 피고가 악의적으로 소장 부분을 지금 안 받고 있어. 응? 그런 경우 어떻게? 그때는 이른바 특별 송달 신청이라고 있어요. 특별 송달 신청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예전에는 뭐 법정 경찰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법정 경찰 또는 이제 그 뭐라 그러더라? 법정 경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송달을 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래서 하는 뭐 특별 송달이 있어요. 이제 특별 송달을 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가봤더니 없어. 주소가 거기 안 살아. 피고가 거기 안 살아. 그러면 이때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위반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이 발부한 이 주소 보정 명령서를 들고 가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줘요. 주소 보정 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 좀 주소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기 주소지가 최후 주소지야. 근데 제가 가봤더니 없던데요? 거기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불거주 사실 확인서를 떼는 거예요. 불거주 사실 확인서. 그러니까 최후의 주소지에서 불거주,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런 불거주 사실 확인서. 예전에 이거 통장이 떼줬는데 요즘에 누가 떼주는지 잘 모르겠네. 이장이 떼주셨어요. 시골에서는 이장이. 근데 문제가 이제 예전에 뭐 불거주 증명 확인서, 뭐 또 뭐 불거주 사실 확인서 이런 건데 이건 막걸리 한 잔 먹고 떼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불거주 사실 확인서를 떼서 그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지죠. 이런 여기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한 경우 할 때 소명 자료는 불거주 사실 확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재판의 허브 없이 주소 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 각하 명령을 여기서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냥 공시송달 신청해서 아무 소명 자료 없이 이럴 때는 법원에서 어떻게 소장 각하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불거주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소장 각하하면 안 돼요. 공시송달 신청에 대해서 그 허브를 재판으로 정해야 되는 거지. 이때는 주소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소장 각하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이때 소장 부본 송달 장소는 어디냐? 소장 부본 송달 장소는 피고의 주소지겠죠. 그죠? 피고의 주소지. 이때 송달 장소는 보통 이제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 사무소예요. 그게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게 이제 송달 장소가 되거든요. 송달 장소. 그런데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는 피고죠.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뭐 사무소가 송달 장소가 되는데 만약에 당사자 본인이 무능력자면 어떻게 돼? 당사자 본인이 무능력자면 무능력자에게 송달하나요?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 소리 송달은 무효라 그랬죠. 그럼 누구에게 송달해요? 법정 대리인한테. 법정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견인, 응? 뭐 친권자 같은 경우에 같이 사니까 뭐 거의 별 상관없는데 아주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에게 송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정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돼.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주소, 고소, 영업소, 사무소로 송달을 해야 된다. 무능력자 본인에 대한 송달은 무효예요. 그럼 법인 등 단체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법인 등 단체를 뭐로 취급하죠? 소송 무능력자로 취급하잖아. 그리고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는 법정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법인 등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송달을 해야 돼요?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가 아니고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송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 무효인가요? 무효인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송달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영업소, 사무소가 어디예요? 그게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지. 그렇죠.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잖아. 그러니까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가 송달 장소가 되는 건 아닌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송달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법인 등 단체는 소송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는 소송 무능력자의 주소지잖아. 여기로 송달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법정 대리인이잖아. 근데 이 법정 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법정 대리인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영업소, 사무소가 어디야?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지. 그래서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가 송달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가 원칙적인 송달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영업소, 사무소가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송달 장소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94쪽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죠. 소장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를 예납하지 않은 경우, 이때 송달료가 부족하는 경우에도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증명령을 내려요. 이때 불응한 경우에도 소장 송달 불능의 한 형태로 봐서 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어요. 소장 각하명령. 자, 그 다음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의무와 무변론 판결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이제 피고에게 송달을 해주면 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다. 다만 195쪽 맨 위에 줄 한번 보세요. 다만 피고가 공시 송달 방법에 의해서 송달 받은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의무가 없어요. 자, 이렇게 피고는 소장 부본을 공시 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사실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가 있다. 근데 피고가 답변서를 냈긴 냈는데 원고의 청구 사실에 대해서 전부 자백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굳이 변론을 열 필요가 없죠. 피고가 답변서를 냈는데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이런 답변서를 냈어요. 이거 뭐 변론 열어서 재판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든지 또는 피고가 답변서를 냈는데 전부 자백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낸 경우에는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예외가 있어요. 직권조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서 이제 판결 선고기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판결 선고하기 직전에 답변서를 냈어요. 이런 경우에도 무변론 판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직권조사 사항이 있는 경우 이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직권조사 사항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소송 요건이 흥결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피고의 당사자로 피고로 표시된 사람이 당사 능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 피고를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으로 해야 되는데 피고 한남대학 이렇게 했어.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당사자 능력 없음이 명백한 경우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을 피고로 잘못 표시를 해놨는데 물론 이건 이제
소장 심사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걸 간과했다고 쳐요. 간과해서 소장 부본이 송달됐다고 쳐. 자, 이런 경우에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결은 뭐예요? 엉터리 판결이 되는 거죠. 엉터리 판결. 그래서 엉터리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집행불능이야. 아니 한남대학교는 그냥 학교 명칭이야. 학교 시설 명칭이야. 그 뭐야? 아무런 이거 엉터리 판결이야. 이거는 뭐 판결 효력도 발생하지도 않고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엉터리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이때는 방법 없어. 변론 열어가지고 당사자 능력 있는 자로 당사자를 바꿔야죠.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돼. 그죠? 당사자 능력 있는 자로. 그래서 이렇게 직권조사 사항이 있는 경우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가 없다. 195장 맨 밑에 달락 한번 보세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다른 서면을 냈어요. 그러니까 답변서라는 제목하에 문서를 내지 않았어. 답변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맨 뒤에 보면 몇 쪽이냐? 702쪽 한번 보세요. 702쪽. 702쪽에 보면 답변서 견본 이렇게 나와 있죠? 702쪽에 답변서 견본. 거기 이게 답변서예요. 이게 답변서. 이게 피고가 내는 거죠. 답변서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답변서를 내는데 이렇게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는 않았어요. 이런 답변서를 내지 않고 어떤 서면을 냈는데 이 서면이 실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이야. 응?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고가 무슨 뭐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실은 이제 상속받은 채무예요. 그래서 이 피고가 상속 포기를 했어. 상속 포기. 그래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고 그다음 이제 상속 포기에 관한 어떤 이제 결정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냈어. 그냥 답변서를 안 보내고 이것만 보냈다 하더라도 뭐예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죠. 충분히 다투는 취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다투는 내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줄 보면 소액 사건. 소액 사건은 무변론 판결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소액 사건 여러분들이 이제 소액 사건이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소액 사건을 이렇게 소액 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소장 부분을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이 법원에서 먼저 이행 공고 명령을 해요. 이행 공고 명령.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이행 공고 명령을 해서 여기 이행 공고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제 소액 사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행 공고 명령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확정돼요. 그 이행 공고 명령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소장 부본 맨 앞에 청구 취지 적은 거 있죠. 그거 그대로 이행 공고 명령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 사건에서는 이행 공고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소액 사건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 사건에서는 무변론 판결을 할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액 사건에서는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196쪽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보면 지급 명령에 대해서도 이것도 무변론 판결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도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급 명령 이게 이제 일종의 독촉 절차라고 하는데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이제 그 피고에게 보내주죠. 그래서 지급 명령에 대해서 피고가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버려요.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명령에 대해서 소송 절차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뭐 이의 신청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변론 판결을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액 사건이라든지 지급 명령에 있어서는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잘 숙지를 해두세요.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